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이 1심 선고의 배경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전자담배의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 임주회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황의조 선수의 형수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1심 판단 나왔고 징역 3년 선고됐습니다. 실형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저희?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징역 3년,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유포한 혐의, 그리고 이를 가지고 협박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 징역 3년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지난해 6월에 일단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협박하는 그런 글이 SNS상에 올라왔고 일부 영상이 유포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놀랍게도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였었고요. 이 점이 인정이 되어서 지난해 12월에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지난달 20일까지는요. 이 형수, 이 가해자는 이 범행에 대해서 일체 부인하는 진술을 해왔습니다. 본인은 죄가 없으며 아는 바가 없다, 뭐 해킹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다가요. 돌연 지난달 20일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하면서 이 자백의 내용을 보자면은 황의조 선수가 이제 황의조 선수의 성공을 위해서 이 친형 부부가 물심양면 애썼는데 최근에 갈등이 있었고 다시금 본인들에게 의존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꾸민 것이다라는 반성문을 제기했거든요. 이게 별로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인정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실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어떤 유포, 이 영상 유포에 대해 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황의조 선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들이 고려가 되어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실제적으로는 3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법원은 이렇게 실형 선고를 하면서 어떤 발언들을 했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범행을 계속 부인을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으로 특정이 되었는데 뭐 해킹을 당했을 것이라던가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것은 맞지만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을 해오면서 수사에 혼돈을 끼쳤거든요. 예. 그러다가 사실상 지난달 20일에 가서야 이제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된 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예.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다만 네.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해서 결론적으로는 뒤늦게라도 자백을 한 점, 그리고 이 황의조 선수와는 합의를 한 점 등이 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앞서 4년을 선고했고 이번에 1심에서는 3년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황의조의 형수가 법원에 하루 전에 그렇죠. 2천만 원의 공탁금을 냈다고 전해집니다. 일단 이 형사 공탁 뭔지부터 저희 짚어볼까요? 네, 공탁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원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라든가 어떤 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면서 내가 이 정도 금원으로서 일부 피해를 보전받았으니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아니면 처벌에 참작해달라 이런 합의서를 피해자가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겠지만 많은 경우에 합의가 원만하게 당연히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형상 공탁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이걸
피해자에게 직접 이 뭐 위로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원에다 제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형사 공탁 제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기습 공탁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고 직전에 가서야 피해자는 지속해서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고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지금 2천만 원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두면 적어도 이제 공탁금을 내지 않은 것보다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습 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은 이런 사정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지금 나는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탁의 어떤 양형에서의 참작 정도가 미미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탁이 가능하게 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피해 여성 측은 계속 수령 거절 의사를 그렇죠. 밝힌 상황이고 불쾌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2천만 원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제도들 좀 꼼수 논란이다 이런 말들 워낙에 많은데 좀 대책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은요. 원래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신원이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지 이제 법원에다가 공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금전적으로라도 일부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시도한 사람과 전혀 그런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간의 양형에 있어서 차등을 두겠다는 의도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문제는 이렇게 기습 공탁을 통해서 진정한 반성의 의사 없이 그냥 양형에 있어서만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을 받기 위한 이런 시도들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이 일단 되면은 이걸 당장 본인이 안 받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방법이라던가 공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 다만 공탁금 회수 동의서라고 해서 상대방이 찾아가게 하는데 동의한다.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라 공탁 전에 어떤 피해자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황희조 씨의 형수 징역 3년 1심에서 선고됐다는 소식과 공탁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이번에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이게 담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전자담배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사법부가 내린 판단,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소송에서 비롯된 건가요? 네, 이번 소송이요. 요즘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죠. 예. 본인은 담배는 끊었는데 전자담배만 핀다. 이렇게 요즘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예. 계십니다. 이번 소송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흡연자 인권연대에서 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해서 이 전자담배 담배가게도 이제 금연 문구라던가 그런 금연을 요구하는 금연에 관련된 그런 그림, 광고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본인들의 흡연권이라든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일반 담배보다 이 전자담배는 유해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덜 해롭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고를 해둔 것이 어떤 손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광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전자담배라고 해서 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과학적으로 없으며 이 광고에 있어서도 어떤 위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전부 기각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흡연자 인권연대가 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낸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지금 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뭐 담배갑에 보면은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그렇죠. 위험 경고를 좀 하는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자담배에도 넣는 게 이제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거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담배보다 뭐 덜 해롭다는 인식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럼 사법부가 좀 중요하게 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덜 해로운 담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현재 국제적인 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불분명하며 덜 해롭
해롭다고 하더라도 덜 해로운 것이라고 해서 그걸 뭐 권장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볼 부분이 없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그런 광고 부분에 있어서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런 이 광고가 이 자체로 어떤 과정이나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에서 위법하다는 점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경우에 어떤 이 흡연자들의 어떤 손해배상, 이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국제적 기준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세계보건기구라든지 그런 국제적 단체에서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좀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WHO에서도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로 규제를 할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거든요. 이 전자담배가 많이 지금 좀 흡연자들에게 많이 애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어떤 건강상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여전히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호식품으로 권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기 때문에 WHO에서도 좀 일관되게 다른 모든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어떤 교제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규제를 강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변호사님? 네, 건강증진개발원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전자담배가 굉장히 그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 전자담배 파는 곳도 저도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덜 해롭고 안 해롭고가 더 포인트가 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의 규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는 판결이다라고 이제 건강증진개발원 쪽에서도 좀 환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1심 판단이지만 어떤 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는 그런 판결로 보입니다. 예, 해롭지 않은 담배는 없습니다. 저희 다음 이따 3시 반이죠. 법원에서 중요한 신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신문이 있다고 일단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이 굉장히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 이런 대규모 증원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이런 증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의대 교수협의회 측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렇게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증원 결정,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첫 신문 기일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인정이 된다면 이 처분, 그러니까 의대를 증원하기로 한 이 처분이 일시적으로라도 일단 효과가 멈추게 되는 것이어서 이 향후의 앞으로의 어떤 향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행정소송이잖아요. 이게 인정이 되려면 먼저 의대 증원을 하겠다는 이 정부의 처분, 이 공권력의 행사, 처분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이 교수협의회가 이런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쟁점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좀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요. 이 증원 계획 내지는 증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종의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이 있고 추후에 당연히 실질적으로 어떤 증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처분이 있다면 그때는 처분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선 이렇게 증원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단계여서 일단 어떤 행정 처분이 아직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고요. 이 교수협의회 측에서는 의대 증원이라는 그런 결정은 사실 교육부 산하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부분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대 교수들이라던가 의대생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아예 불법적인 절차였다. 이런 주장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의대 증원 계획이 처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단순한 정책에 불과한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면 각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지금 의대 교수협의회가 지금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교수협의회가 과연 이 처분의 당사자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의대생이 그럼 당사자가 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첨예한 대립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예 이걸 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법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교 적격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소송은 판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질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사실 이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다 보면 줄 소송은 피하기 어려워 그렇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어떤 처분이라든가 집행 정지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고 만약 지금 면허 정지 처분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면허 정지에 대해서도 효력 가처분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사실 줄 소송이 예상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지금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이제 의대생들도 뭐 이와 관련해서 헌법 소송 등을 대기하겠다,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쟁점으로 해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가처분 심판의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공의 학생, 수험생 등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이번 신문 결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사건 현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